좀 전에 소개받은 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 네트워크센터 소장 권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조진일 박사님으로부터 오늘 행사가 있고 기조 강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아직 어립니다. 기조 강연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또 오늘 여기 보시는 내용 자료에 관련된 연구를 좀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하고 좀 접점이 있어서 아마 제가 발제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는데요. 크게 파트로 보면 한 3개 정도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사무관, 주무관님들 오셨으면 대부분 또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또 새롭게 데이터를 가공화해서 말씀드릴 부분도 있어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첫 번째 테마는 이제 조금 도발적인 내용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이게 좀 거부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축소 사회라는 용어를 좀 달아봤습니다. 아마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현황, 여기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4분 계십니다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의 그런 영향을 경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1991년인가요? 1.57 쇼크라 그래서 엔젤 플랜을 국가적으로도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 분야도 대응 정책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한 2010년 정도부터 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대응하고 뭐 그래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1998년 이후로 청년 세대 인구는 뭐 증가했던 적은 없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생산 가능 연령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숫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국가 경제하고도 상당히 큰 관련이 있고 국가 경제가 어떤 상황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국세가 연동이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인구 감소 이슈는 우리 교육제도, 교육행정 정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계 이야기는 아니고 잠깐 경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파란 색깔은 GDP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총생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황 색깔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GDP도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국민들의 삶이 좀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래프 보시면은 2020년도 팍 꺼진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저때 마이너스 0.7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지난해 잠재 성장률이 2030년 정도 되면 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좀 해주셨어요. 저게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는 총재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해 저희 그 창립 기념일날 발표를 해주셨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은 1970년대, 8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제조업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각 지역별로도 지식 서비스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산업 연관 분류 지표를 보면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지역마다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기울기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지식 서비스 산업이 그렇다는 것은 각 지역에서도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제조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는 우하향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각 지역별로도 지식 서비스 산업이 좀 중심이 되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양되는 그런 제조업들도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산업 분야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제 복지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3년부터 해서 2032년까지 2032년은 이제 미래가 되겠죠. 그 2032년에 복지 지출비와 관련해서 2023년에는 92조 원 정도였는데 2032년 정도 되면 170조 원으로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보셨던 것처럼 청년층에 해당되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층은 많아지고 국가 경제 성장이 되면은 참 럭키하게 운이 좋은 건데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으로 쓸 수 있는 돈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복지비 지출은 예상되면은 교육 재정은 어떻게 돼야 되나 뭐 이런 위기 의식들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2025년 현재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 재정 전반으로 보면 대략 한 2025년 예산 보면 한 64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왼쪽에 원 그래프를 보시면 정부 23개 부처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정은 보건복지 고용입니다. 36.9%고요.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4.6%가 교육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2010년하고 2025년 15년 동안에 교육 재정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밖에서, 교육계 밖에서 봤을 때는 야, 교육 재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지금 축소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지역 소멸과 관련된 학교 교육 분야 이슈를 두 번째 테마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지도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요거를 초등학교고 중학교는 분석했는데 올해는 유치원까지 해봤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읍면동이라 그러죠. 일본은 시정촌이라 그래서 촌 단위가 가장 낮은 행정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읍면동이 가장 이제 최고 이제 주민과 밀접한 그런 행정구역 단위가 될 겁니다. 그 읍면동이 행정동 체계가 있고 법정동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정동 체계가 대략 한 3,558개인데, 그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유치원이 없는 읍면동이 대략 12.2%입니다. 유치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이집은 제외입니다. 유치원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가운데 있는 게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20년 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강원도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일면 일교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유지하겠습니다라는 정책 문건을 봤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미 한 240개 정도의 읍면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오른쪽을 보실까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노란 색깔이 많죠. 네, 중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없는 읍면동이 이미 3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82년도부터 이제 중앙정부에서 학교 통폐합을 많이 했었고,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인가요? 한시법으로 중등 사학에 대한 해산 특례가 좀 작동이 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199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 좀 많이 통폐합이 됐었는데 그 영향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치원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2015년에 대한민국의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은 제외입니다. 15년의 유치원의 현황이고 2024년 10년이 지난 시점의 유치원의 현황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 2015년의 히스토그램으로 봤을 때 한 개의 단위 기관에 100명, 200명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개수들이 좀 제법 있었는데, 그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게 조금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초등학교를 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이제 그림이 4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의 X축에는 학급수입니다. 그러니까 학급수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왼쪽에 있는 2개 위아래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13년하고 23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개수가 2024년 기준 6,30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교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학교들을 보면 7학급 이하의 초등학교, 분교 포함해서 대략 한 3분의 1이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는 학급 규모로 보면 6학급짜리 초등학교하고 7학급의 초등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3년에 그랬고 2023년에도 여전히 이런 영향이 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중학교를 보겠습니다. 중학교를 보면 3학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대신에 또 1학급하고 2학급짜리 중학교는 분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많이 또 휴교가 되거나 통합이 된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왼쪽은 서울특별시, 여기 서울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지역 간에도 학교 규모 편차가 나타나지만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 규모 편차가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각 학구도별로 이제 초등학교 규모를 단계 구분도로 2024년 기준으로 나타낸 건데, 서울 내에서도 대규모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 구도심 같은 데는 소규모 학교가 위치해 있고,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지역 간에도 이게 나타나지만 지역 내에서도 학교 규모 편차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에 내려가면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초등학교로 이야기를 하면 5학급 이하의 초등학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6학급 이상이 되면 한 학년에 한 반씩은 있으니까 괜찮은데, 5학급 이하의 초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 개 학급은 복식학급입니다. 그러니까 2개 학년이 한 명의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40분 초등 수업 중에 한 학년 20분 수업하고 한 명의 선생님이 다른 학년 20분 수업하고, 그러면 그 다른 학년 가르칠 때는 먼저 했던 애들한테는 활동지 나누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복식학급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도 상당히 홋카이도 대학이나 홋카이도 교육대학에서
복식학급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센터가 있을 정도로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빨간색 포인트로 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제 분교장이고, 분교장은 당연히 복식학급이고요. 5학급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노란색 포인트로 되어 있다. 그만큼 숫자가 많습니다. 한 400개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많다는 거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원그래프가 좀 작게 보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6조 2항에 보면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지역 실정에 따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학급 이하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식학급도 존재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감 선생님이 안 계시는 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파란색처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무부장님이나 선생님 중에 교감 업무를 겸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담임이라도 맡는 경우에는 학습 결손이 생기고 그 상태로 아이들이 상급 학년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규모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거냐, 가져갈 거냐,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사회적 이동이 많아지면 더 이게 심화될 텐데, 이게 이제 학교 교육에서 저희들이 공교육에서 중요하게 좀 다뤄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OECD의 교육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OECD에서도 이미 한국을 학교 규모가 양극화되고 있는 국가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학교는 이제 과밀학급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는 소규모 학교가 좀 많다. 이건 국가적인 부분인데,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같은 농어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규모 편차가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간에도 학교 규모 편차가 존재하는데 지역 내에서도 학교 규모 편차가 있다는 얘기를 OECD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 왼쪽은 제가 2021년에 소규모 학교 연구를 교육개발원에 기본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 규모가 소규모화되는 정도를 지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향후에도 읍지역에 소규모 초등학교 1개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30명 이하 또는 분교장이 될 그런 지역들이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갈수록 규모가 점점 커지고 중규모, 대규모 학교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국토교통부가 23년도에 발표한 땅값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그림을 두 개를 제시했냐면, 왼쪽의 주황색과 빨간색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과 오른쪽의 파란색에 해당하는 영역, 파란색이 땅값이 가장 싼 지역이거든요. 그 두 개를 한번 눈으로 이렇게 겹쳐 보십시오. 일치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일치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 규모의 문제는 지역의 경제력하고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밀접한 관련성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앞에 그림이죠. 오른쪽은 뭐냐면 2018년에 이상호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고용정보원에서 지역 소멸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호 박사님의 지역 소멸 지수와 기초자치단체별로 제가 2021년도에 산출했던 학교 소규모화 지수를 상관을 봤더니 두 개가 0.67입니다. 0.67이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지역 소멸하고 학교 규모는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러면 학교 규모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요인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 학교 규모가 영향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은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른쪽에 통계 분석 내용은 뭐냐면, 2021년도 당시에 학교의 학생 수를 종속 변수로 놓고 그 학교의 학생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교육 분야 변수하고 학교를 기반으로 반경 1km 이내 지역 의료기관 수, 사회 시설, 이런 것들을 통계청 데이터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 수의 증감에 교육 분야 데이터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학교 인근에 있는 지역 사회 데이터도 학교 규모 증감에 영향을 주더라. 그 얘기는 규모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잘 기울여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역사회 정책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실증적으로도 검토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테마는 학교 규모 정책을 그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왔고, 잘된 점도 있지만 또 안 된 점도 있고, 그 두 가지를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 연구 문건이나 학술 문건상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타났던 때가 1982년도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교육부가 아니라 문교부 시절이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했던 정책이 당시 문교부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요게 한 15년, 17년 정도 쭉 이어지다 보니까 1999년, 2000년 초반에 당시 이제 농림부 장관께서 교육부 장관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 학교 통폐합 정책을 조금 제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소규모 학교를 농어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통폐합을 시키다 보니까 농림부 입장에서 농어촌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림부에서 오른쪽처럼 당시 2004년에 농업인의 삶의 질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농어촌에 관련된 사회, 교육, 문화, 산업, 시설, 일자리 전반에 대한 종합 정책인데요. 교육과 관련해서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 시작한 게 이제 교육부가 2008, 9년인가요? 학교 전원학교 사업이죠. 그때 전원학교 기숙사도 지어주고 이걸 시작했고 2010년도 넘어오면서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교육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뭐 소규모 학교와 관련된 직접적인 통폐합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이 자리에 계신 사무관, 주무관님들은 다 아실 텐데 도심으로 얘기하면 시내에 택지지구에 살고 있는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광역화해주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도교육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충북은 일방학구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상북도교육청 같으면 자유학구제 이렇게 얘기도 할 정도로 명칭은 다릅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대한민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을 했고요. 일본에서 1977년 홋카이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명칭은 소규모 학교 특별 인정교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본이 홋카이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보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 2010년, 15년 정도 요 사이에 시작을 했고 그러고 이제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두 가지 이슈가 항상 양립하고 대립을 합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논의가 있죠. 2010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요. 당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9에서 7.72까지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좀 BC 분석 결과 비율 결과는 좀 달라집니다만은 근데 어찌 됐든 이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이미 실증적으로 한번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지역의 읍면동 단위의 인구수가 줄까 유지가 될까 이런 이슈였습니다. 오른쪽은 2010년도 이혜영 박사님 연구 결과인데 그 당시 이제 전남에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은 진짜 그 읍면동의 인구수가 줄까 했더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한 79명에서 130명 한교 폐교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인구는 111명씩 감소한다는 게 15년 전의 연구 결과였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학교를 육성 지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신문 기사는 분교장으로 운영되는데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학교 살리기에 나섰고 10명 미만의 분교가 80명 정도의 초등학교가 돼버린 케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한 5개 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강원도 강릉시에 운산 분교가 운산초로 된 케이스가 있고 밑에 충남 아산에 거산초, 송남초 원래 분교였습니다. 본교로 승격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오른쪽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의 재정만 지원합니다. 작은 학교 살리라고. 그랬던 정책은 대부분 다 실패했고 역시 일시적으로 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근무했던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정근을 가시면 다시 학생 수가 줄어들다가 폐교된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특징. 그 이유는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에 있어서 재정만 지원했습니다. 사람은 주지 않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책 학습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소규모 학교를 육성 지원한다라고 할 때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저희 교육개발원 원장님께서 요 미션을 좀 주셨습니다. 진짜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면 읍면동 인구가 줄어들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분석 방법인데 사건 연구라 그래서 요 문헌도 주시고 해서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교육 데이터, 저희 교육개발원은 교육 데이터하고 통계청의 MDIS 데이터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읍면동에 있는 인구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 변수가 있고 처치 변수는 폐교가 됐냐 안 됐냐입니다. 5년 사이에.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지역과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그 얘기는 폐교해도 인구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나왔는데 면지역은 좀 달랐습니다. 면지역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T0가 폐교 시점이고 T1이 이제 폐교되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2, 3은 2년, 3년이 지난 시점인데 T2로 보게 되면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략 한 인구수가 240명에서 50명 정도 줄어들고요. 3년 차가 되면 한 440명 정도 실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면지역에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했을 때는 조금 지역의 인구도 빠져나가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고, 동지역하고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긴 줍니다만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를 이 지역 단위로 재배치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다시 인구를 유입시킬 수도 있고 다시 지역과 함께 재건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면지역은 신중, 읍과 동지역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학교 배배치 계획하고 연동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이제 학교 시설 복합화와 관련해서도 큰 포럼과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전공이 시설이나 건축학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학이기 때문에 교육학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교육기본법이 있지요. 한국의 교육기본법 제9조 2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과 주민의 평생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교육기본법은 학교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학교는 사사성, 즉 개인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성이 있는 영역이 학교고요. 학교에게 세 가지 역할을 교육기본법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제1번의 역할이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을 학교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주민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교육계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뭐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도 학생의 교육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학교에 계시다 보면. 근데 교육기본법은 그 외에도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동격으로 같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학교 시설 복합화와 관련해서 건물만 복합시설로 만들고 지역 주민 이용하는 공간 따로 있고 학생 이용 공간 따로 있는 게 맞냐? 아니면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분들, 고령층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맞냐? 아마 후자 쪽이 교육기본법 제9조 2항의 적절한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학습 나침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내용에서 강조됐던 게 스튜던트 에이전시였습니다. 학생 주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꿈꾸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사회의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바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또 학습 지도 요령이 있는 것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키루 지카라라 그래서 살아가는 힘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이 필요하냐, 그리고 공교육에서 그 힘을 길러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일본에서도 학습 지도 요령에서 상당히 강조됐던 부분이고, 학습 나침반도 그와 비슷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그런 얘기를 안 했냐?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400년 전에 이미 이황 선생님께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교육 철학이나 역사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공부를 한다는 것,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출세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탐색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게 공부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이키루 지카라도 그렇고 앞서 살펴봤던 학습 나침반에서 얘기하는 학생 주체성도 그렇고 이황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도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육의 방향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이제 시정촌이라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시군구 수준 정도인데요.
한국에는 교육청이 시도 단위에 있죠.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이 있죠. 시군구에. 그리고 이제 학교 이렇게 레벨이 위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76개 교육지원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의 임기가 2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교육장님들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3년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만나뵀던 교육장님 중에 6개월 만에 퇴임하신 교육장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미만이라고 얘기했을 뿐 평균적으로 보면 1년 3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대부분의 지방교육 행정이나 지방교육 정책을 얘기하면 교육감님 한 분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자료를 살펴보셨습니다만은 지역마다 시군구마다 현안도 다르고 요구하는 바도 다르고 이슈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한 분의 교육감이 모든 지역을 다 아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의 임기 임용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요. 밑에 있는 두 개는 Y시 경기도 Y시의 시청에 있는 2035년 장기 종합 계획입니다. 장기 종합 계획인데 보면은 여기에 우리 Y시의 일자리, 산업, 경제 어떻게 할 거예요? 35년까지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사장의 보건, 복지, 교육이 있어 찾아봤는데 쭉 보니까 유초중등 교육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시군구청에서는 유초중등 교육계획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갔습니다. 없습니다. 1년짜리 계획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교육장님 임기가 짧으니까 1년짜리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Y시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내가 Y시에 살고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2035년까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 다른 분야는 다 아는데 교육 분야는 모르는 겁니다. 공교육에 대해서 1년짜리 계획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일단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규모 학교 많아질 겁니다. 소규모 학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규모 학교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럼 그 잘 하고 있는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면 소규모 학교의 교원 1인당 행정 업무가 상당히 좀 과다하다. 탈리스 결과도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러면 이 소규모 학교의 교원들이나 행정 지원을 위해서 어떤 구조를 좀 가져가 줘야 되는지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학교 지원센터 제도가 활발하게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교원들이 특히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행정 지원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는 먼저 경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센터장님과 또 연구관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또 발제를 해주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도 2027년까지 200여 개를 목표로 한다고 기본계획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본에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일본 고치시라는 곳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한일 국제 포럼을 했는데 토사야마 학사라는 학교에서 초중 통합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9년제 초중 통합학교입니다. 우리나라도 통합학교는 있습니다만 일본의 통합학교하고 좀 다릅니다. 센터장님 자료를 뵈니까 의무교육학교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국은 아직 의무교육학교는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같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초등학교 따로 운영되고 중학교 따로 운영되고. 근데 일본은 이제 1학년부터 9학년짜리 의무교육학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제 중등교육학교가 법률상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는 좀 검토가 필요한가 아닌가 싶고요. 이 내용은 이제 아까 그 토사야마 학사의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고령층분들 지역의 산업이 여기가 유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유자를 가지고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비교과 창체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항상 이제 저는 외부 강의를 가면 이 자전거 그림을 좀 제시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죠. 안장에 학생들이 이 자전거의 핸들을 잡고 쳇바퀴를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꿈은 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꿈이 어떤가에 따라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전거는 바퀴가 중요하겠죠. 앞바퀴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학교를 잘 운영해 주셔야 되고요. 뒷바퀴는 우리 행정실에 계신 우리 행정 지원분들 그리고 또 마을에 계신 분들, 지역 주민분들이 뒷바퀴에서 함께 앞바퀴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을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부모님들은 이 페달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신 없는 그런 학생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교육청에서 또 돌봐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없을 거고요. 헤드라이트가 있는데요. 저 위쪽에 여기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될 겁니다. 교육 정책이 학생 한 명 한 명 다 모든 것을 해주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갈 때 교육 정책은 그 길을 잘 비추어 줘야 되고 학생들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유턴해서 돌아가든 그 길을 잘 알려주는 것이 교육 정책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도와 시군구청이 옛날에 이런 그림이나 발표를 할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시도하고 시군구는 이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많은 주체들이 학생 한 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우리가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해주체가 이해관계를 달리할 때는 이 자전거가 아마 앞으로 제대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